초음속 미사일을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중국이 아닙니다. 일본도 아니에요. 미국입니다. 정확히는 항공모함을 가장 많이 굴리는 나라죠. 저는 리처드 하트, 미국 합동참모본부 J2에서 해양 위협을 맡는 국장입니다. 22년째 이 바닥에 있었어요. 러시아 지르콘이 나왔을 때도, 중국 YJ-21이 공개됐을 때도 제가 보고서를 썼습니다. 웬만한 건 다 봤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번엔 출처가 예상 밖이었어요. 한국이었습니다. 보고서가 도착한 건 2025년 9월 18일이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어요. 장영실함 진수식 현장 캐니스터 표기 확인. 첨부된 사진을 열자마자 눈이 멈췄습니다. 원통형 캐니스터가 여러 개 배치돼 있었는데 그중 하나에 선명한 표기가 찍혀 있었어요. 해성5. 무기 외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거의 없었죠. 그게 더 이상했어요. 첨부 자료를 훑었습니다. 마하 3 이상, 초음속 대한미사일이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개발 기간은 20년으로 추정된다고 적혀 있었죠. 20년이라니, 그 긴 시간 동안 공식 발표 한 번 없이 이걸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믿기 어려웠어요. 우리 정보망이 놓친 게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캐니스터 배치가 우연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의도적이었습니다. 보여주려고 놓은 거였죠. 그런데 왜 설명은 없었을까요? 보통은 반대입니다. 새 무기를 공개하면 성능을 자랑하고 수치를 나열하고 언론에 브리핑을 하죠. 한국은 그 반대로 갔어요. 보여줄 건 보여주고 말은 아꼈습니다. 그 방식이 마음에 걸렸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토머스 브레너였어요. 의회 예산 방위 보좌 라인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하트 국장, 그 한국 건 봤소? 방금 열어봤습니다. 의회 쪽에서 벌써 문의가 들어왔어요. 위협 평가에 반영할 거냐고. 근거가 뭐냐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근거라. 아직 확인된 건 사진 한 장과 표기 하나뿐이었어요. 그걸 근거라고 부르기엔 부족했죠. 하지만 무시하기엔 찜찜했습니다. 확인 중입니다. 결론 내리기엔 이릅니다. 브레너의 한숨이 들렸어요. 하트 국장. 근거 없이 위협을 키우면 안 됩니다. 예산 라인에서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작년에 중국 극초음속 건으로 이미 한 번 되었잖소. 그 말에 속이 불편해졌습니다. 작년 일을 끌어오다니. 그때도 저는 경고했고 무시당했고 결국 제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예산은 이미 다른 데로 갔죠. 브레너는 그걸 되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누가 된 건지 모르겠더군요.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처리하죠. 전화를 끊고 나서도 불쾌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브레너 같은 사람들은 항상 똑같아요. 위협이 현실이 되기 전까지는 과장이라고 하고 현실이 되고 나면 왜 미리 대비 안 했냐고 따지죠. 저는 그 사이에서 버텨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사라 윌킨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한미국 대사관 국방무관실 실무였어요. 현장 상황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죠. 국장님, 진수식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사라, 현장 분위기가 어땠소? 보안이 상당히 빡빡했어요. 공개 범위가 철저하게 통제됐습니다. 외형은 거의 안 보여줬고 표기만 읽을 수 있는 정도였어요. 설명은요? 거의 없었습니다. 브리핑도 형식적이었어요.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그 방식이 어떻게 느껴졌소? 숨기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사라가 잠시 뜸을 들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숨기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보여줄 건 정확히 보여줬어요. 다만 그 이상은 안 준 거죠. 필요한 만큼만. 그게 오히려 자신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자신감. 사라의 판단이 맞다면 한국은 떠벌릴 필요가 없는 상태라는 뜻이었어요. 이미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일 수 있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마하 3 이상. 20년은 잠수함 어뢰발사관 발사 가능. 수상함. 지상. 심지어 전투기까지 운용 범위로 언급돼 있었어요. 사실이라면 계산이 달라지는 수준이었습니다. 서해 접근 시나리오 전체를 다시 짜야 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내부 반응은 달랐습니다. 오후에 올라온 메모를 보니 벌써 누군가 의견을 달아놓았더군요. 행사 연출 가능성 높음, 실전 배치 여부 미확인, 과대 해석 주의. 짧은 문장이었지만
방향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위협을 축소하려는 쪽이었어요. 화가 났습니다. 아직 확인도 안 했으면서 벌써 결론을 내리다니. 이게 우리 조직의 습관이었어요. 불편한 정보는 일단 깎아내리고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그때 가서 수습하죠. 저는 그 방식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22년을 버텨온 거였어요. 저녁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류로 결론 내지 않겠다고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확인해야 했습니다. 표기가 진짜인지, 배치가 의도적인지, 기록이 남아있는지, 그걸 직접 봐야 판단할 수 있었어요. 방한 일정을 잡기로 했습니다. 브레너가 뭐라고 하든, 예산 라인이 압박하든, 저는 제 방식대로 가기로 했어요. 22년 동안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서류 싸움에서 이기는 건 결국 현장 증거를 쥔 쪽이라는 거였습니다. 보고서 창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왜 말을 아꼈을까요?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단계에 와 있다는 뜻일 수 있었죠. 그 가능성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늘 도와주는 동맹으로 여겨왔어요. 작은 나라, 성실한 파트너, 큰 판을 뒤집기보다는 따라오는 쪽이라고요. 그런데 그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열고 질문 하나를 적었습니다. 설명 없는 공개는 무슨 뜻인가? 그게 이번 건의 핵심이었어요. 숫자나 성능보다 먼저 풀어야 할 질문이었죠. 답을 찾으려면 직접 가야 했습니다. 내부 검토 회의는 엿새 뒤에 열렸습니다. 9월 24일 화요일 오전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브레너 라인에서 2명이 와 있었고 정보국 쪽에서도 얼굴을 비췄어요. 평소보다 인원이 많았죠.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장영실함 진수식 사진, 캐니스터 표기, 첨부 자료의 핵심 내용을 순서대로 설명했어요. 마하 3 이상 초음속, 20년 은폐 개발, 잠수함 어뢰발사관 발사 가능 구조. 말하면서도 반응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없었어요.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반박이 들어왔습니다. 예산 라인 쪽이었죠. 하트 국장. 이건 추정이 너무 많습니다. 확인된 건 표기 하나뿐이잖소. 나머지는 전부 첨부 자료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장 확인. 예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한국 측이 다 보여줄 것 같소? 저는 참았습니다. 화를 내면 지는 싸움이었어요. 대신 질문을 던졌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사진 한 장 보고 흥사 연출이라고 결론 내리자고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브레너가 끼어들었어요. 하트 국장. 우리가 걱정하는 건 과대 해석입니다. 작년에 중국 극초음속 건으로 의회에서 곤욕 치렀잖소.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곤란해요. 그 말에 속이 뒤집혔습니다. 작년 일을 또 꺼내다니. 그때도 저는 경고했고 예산 라인이 막았고 결국 제 말이 맞았어요. 그런데 책임은 제가 졌죠. 브레너는 그걸 알면서도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브레너 씨, 저는 과대 해석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확인하자는 겁니다. 확인도 안 하고 축소하는 게 더 위험해요. 브레너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더 밀어붙이진 않았어요. 회의록에 남을 말이었으니까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추가 검토 후 재논의라는 애매한 문구만 남았죠.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시간을 끌겠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관심이 줄고 관심이 줄면 묻히죠. 늘 그래왔어요. 회의실을 나서는데 정보국 쪽 담당자가 다가왔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국장님, 중국 쪽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무슨 움직임이요? 리웨이라고 해군 관련 대외 여론 담당 연구자예요. 그쪽에서 한국권을 깎아내리는 메시지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과장, 허세, 이런 프레임으로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중국이 반응하고 있다는 건 신경 쓰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진짜 별거 아닌 거였으면 무시했겠죠. 깎아내리려고 애쓴다는 건 오히려 반증이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어디까지 퍼졌소? 일부 언론과 싱크탱크 라인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내부 브리핑에도 슬슬 들어오고 있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중국 여론전이 우리 내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브레너 같은 사람들은 그런 프레임에 쉽게 올라타죠. 봐라. 중국도 과장이라고 한다면서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면서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독일 쪽에서 연락이 와 있었어요. 마르틴 슈나이더, 유도무기 탑재성 평가 책임자였습니다. 나토 라인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예전에 몇 번 같이 일한 적이 있었어요. 메일 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마르틴은 한국건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었어요. 하트, 초음속 대한미사일에서 가장 막히는 건 속도가 아니야. 플랫폼이지. 러시아 야흐몬트, 인도 브라모스 다 사거리는 300km 안팎으로 괜찮아. 문제는 크기와 무게야. 너무 커서 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제한되거든. 한국건이 진짜 어뢰발사관에서 나간다면 그건 다른 얘기가 돼. 그 문장을 읽고 나서야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도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마하 3이 얼마나 빠른지, 요격이 가능한지. 그런데 마르틴은 다른 걸 보고 있었죠. 어디서 쏠 수 있느냐. 그게 진짜 핵심이었습니다. 야흐몬트나 브라모스는 덩치가 컸어요. 길이가 8m 이상이고 무게도 2톤에서 3톤급이었죠. 그래서 수상함이나 지상 발사대에서만 쏠 수 있었습니다. 잠수함에서 운용하려면 별도의 수직 발사관이 필요했고 그건 큰 잠수함에만 달 수 있었어요. 플랫폼 제약이 심했죠. 그런데 한국건은 어뢰발사관에서 발사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어뢰발사관은 직경이 530mm 안팎이에요. 거기서 나간다는 건 미사일 크기가 그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었죠. 작다는 겁니다. 초음속을 유지하면서 작게 만들었다면 그건 기술적으로 대단한 거였어요. 마르틴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추가 자료가 있으면 공유해 달라고요. 그리고 회의록에 남길 문장 하나를 부탁했습니다. 초음속 성능보다 플랫폼 제약을 건드린 조합이 더 중요하다. 그 한 줄이 필요했어요. 독일 측 평가라는 권위가 붙으면 브레너 라인을 막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요. 저녁 무렵 사라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국장님, 한국 측이랑 조율 중인데요. 모든 걸 보여주긴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일 수 있는 범위는 있다고 해요. 그게 어느 정도요? 진수식 현장 공개 범위, 표기 확인, 기록 형태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기 외형이나 세부 재원은 안 된다고 하고요. 충분했습니다. 저는 외형을 보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표기가 진짜인지, 배치가 의도적이었는지, 기록이 존재하는지, 그걸 확인하면 됐습니다. 나머지는 추론할 수 있었죠. 일정 잡아주시오. 다음 주 안으로 가고 싶소.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보고서 초안을 열었습니다. 결론 문장을 수정했어요. 행사 연출 가능성을 삭제하고 현장 확인 필요를 최상단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추가했죠. 설명 없는 공개는 이미 쓸 수 있는 단계 신호일 수 있음.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제 감정이 바뀌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우월감 비슷한 게 있었어요. 한국이 뭘 만들었든 우리가 분석하고 판단한다는 자세였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조급했어요.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 늦으면 안 된다는 초조함이 올라왔습니다. 브레너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예산 라인이 막으려 해도 갈 거였어요. 책임은 제가 지면 됐습니다. 22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킨 건 이런 순간에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였으니까요. 한국에 도착한 건 10월 6일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긴장이 올라왔어요. 22년 동안 수많은 현장을 다녔지만 이번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서류로 싸우던 게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공항에서 사라 윌킨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브리핑이 시작됐어요. 국장님, 일정이 빠듯합니다. 오늘 오후에 진수식 현장 공개 구역을 볼 수 있고 내일은 기록 담당자를 만납니다. 무기 외형은 끝까지 안 된다고 합니다. 보안 등급이 높아서요. 예상했던 답이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외형을 보러 온 게 아니었어요. 표기가 진짜인지, 배치가 의도적이었는지, 기록이 존재하는지 그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됐습니다. 안내는 누가 맞소? 최성우 대령입니다. 해군 잠수함 전력 운용 검증 실무 책임자예요. 현장 공개 범위를 직접 관리하는 분이죠. 최성우,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현장을 통제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중요했어요. 숨기려고 애쓰는지 아니면 보여줄 건 보여주는지 그 차이가 판단의 기준이 될 테니까요. 오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장영실함 진수식이 열렸던 조선소였어요. 입구부터 보안선이 촘촘했습니다. 신원 확인을 3번이나 거쳤죠.
안내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구조였어요. 최성호 대령이 직접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말수가 적었습니다. 악수를 하고 나서 바로 이동을 시작했죠.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공개 구역에 들어서자 캐니스터가 보였습니다. 사진으로 봤던 것과 같았어요. 원통형, 회색 도장, 그리고 표기. 저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빨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해성 5, 표기가 선명했습니다. 페인트가 아니라 각인이었어요. 지워지지 않게 새겨놓은 거였죠. 저는 메모장을 꺼내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최성호 대령이 옆에 섰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표기는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외형이 전혀 안 보이는군요. 공개 범위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정했습니까? 최성호 대령이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읽히지 않았어요. 필요한 건 보여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판단할 영역이에요. 그 말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방어적이지 않았어요. 숨기려고 애쓰는 느낌도 없었죠. 그냥 선을 그은 거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보여주고 여기부터는 안 보여준다. 명확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캐니스터 배치가 우연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각도와 간격이 계산돼 있었죠. 사진을 찍으면 표기가 정확히 잡히도록 놓여 있었습니다. 의도적이었어요. 보여주려고 배치한 거였죠. 그런데 왜 설명은 없었을까요? 이 정도 무기를 공개하면서 성능 브리핑 한 번 안 했다는 게 이상했어요. 보통은 반대잖아요. 새 무기가 나오면 자랑하고 싶어 하죠. 언론을 부르고 수치를 나열하고 억제력을 과시합니다. 한국은 그 반대로 갔어요. 조용했습니다. 최성호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진수식 때 브리핑이 거의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의도적이었습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뭘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시는 게 전부입니다. 대화가 거기서 끊겼습니다. 저는 더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밀어봤자 나올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대신 현장을 더 꼼꼼히 봤습니다. 보안선 위치, 동선 통제 방식, 출입 기록 절차. 모든 게 체계적이었어요. 즉흥적으로 꾸민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을 나서면서 생각했습니다. 최성호 대령의 태도가 계속 머릿속에 남았어요. 숨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선을 긋는 거였죠. 그 차이가 컸어요. 숨기는 사람은 불안해합니다. 질문을 피하고, 말을 돌리고, 눈을 피하죠. 최성호 대령은 달랐어요. 담담했습니다. 보여줄 건 보여주고, 안 보여줄 건 안 보여준다. 그게 자신감이었어요. 다음 날, 기록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이정숙이라는 분이었어요. 조선시험 기록관리 책임자였죠. 회의실에서 만났는데 서류 뭉치를 가져왔더군요. 하트 국장님,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기록들입니까? 행사 전후 점검 기록, 인수 확인 서류, 품질 검증 로그입니다. 내용은 보여드릴 수 없지만 형태와 체계는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는 서류 뭉치를 받아들었습니다. 내용은 가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형식이 보였습니다. 날짜, 서명란, 검증 항목, 승인 절차, 체계가 잡혀 있었어요. 급조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기록들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구체적인 시점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당 기간 축적된 체계라는 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는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외부에서 이 기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진짜인지 어떻게 증명하죠? 이정숙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증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록은 그냥 남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이 묘하게 와닿았습니다. 설득하려 들지 않았어요. 증명하겠다고 애쓰지도 않았죠. 그냥 있다고만 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신뢰가 됐어요. 과장하는 사람은 말이 많아집니다. 진짜를 가진 사람은 담담하죠. 회의실을 나서면서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표기 확인, 배치 의도성, 기록 체계. 3가지 모두 확인됐어요. 브레너 라인이 주장하는 행사 연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연출이라면 이렇게까지 체계적일 리가 없었어요. 사라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측이 왜 이렇게 조용한 것 같소? 이 정도 무기면 홍보할 법도 한데. 사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처음엔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홍보가 필요 없는 거 아닐까요? 무슨 뜻이오?
이미 준비가 끝났으면 떠들 이유가 없잖아요. 알아야 할 사람은 알게 되고, 나머지는 몰라도 되고, 그게 더 효과적일 수 있죠.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사라의 판단이 맞다면 한국은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공개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단계가 넘어갔다는 걸 표시한 거였죠. 신호였습니다. 떠드는 신호가 아니라 조용한 신호. 호텔로 돌아와서 보고서 초안을 수정했습니다. 질문을 바꿔야 했어요. 처음엔 이게 진짜인가 였습니다. 있냐 없냐를 따지는 질문이었죠. 그런데 현장을 보고 나니 질문이 달라졌어요. 이게 어느 단계인가? 그게 진짜 질문이었습니다. 자료를 다시 훑었습니다. 운용 범위가 눈에 들어왔어요. 잠수함, 수상함, 지상 전력, 심지어 KF-21까지 염두에 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 플랫폼이 아니라 여러 플랫폼에서 쓸 수 있게 설계했다는 뜻이었죠. 그게 사실이라면 계산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였어요.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닫고 눈을 감았어요. 한국을 도와주는 동맹으로만 봐왔던 제 시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움을 받는 쪽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판을 짜는 쪽이었습니다. 그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현장에서 본 건 무기가 아니었어요. 태도였습니다. 한국은 설득하려 들지 않았어요. 증명하겠다고 애쓰지도 않았죠. 보여줄 건 보여주고 말은 아꼈습니다. 그 방식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어요. 처음엔 그게 숨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안 때문에 못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현장을 직접 보고 나니 판단이 달라졌어요. 숨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였죠. 이미 단계가 넘어간 사람은 떠들지 않아요. 준비가 안 된 쪽이 떠드는 법입니다.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보고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초안은 데이터 중심이었어요. 마하 3 이상, 20년 은폐, 어뢰 발사관 발사 가능, 숫자를 나열하고 위협을 평가하는 구조였죠. 그런데 그걸 뒤집기로 했습니다. 숫자보다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었어요. 왜 설명이 없었는가? 그 질문을 보고서 첫 장에 올렸습니다. 결론이 아니라 질문으로 시작하는 구조였어요. 읽는 사람이 먼저 생각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왜 조용했는지, 그 의미가 뭔지. 숫자는 그 다음이었어요. 보고서를 쓰는 도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브레너였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하트 국장, 보고서 초안 봤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설명 없는 공개는 이미 쓸 수 있는 단계 신호라고 썼던데. 그건 추정이잖소. 확인된 사실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확인한 판단입니다. 판단과 사실은 다르죠. 의회에 올라가면 근거를 물을 겁니다. 추정으로 바꾸시오. 속이 뜨거워졌습니다. 브레너는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어요. 사진 한 장 안 봤죠. 그런데 제 문장을 깎으려 들었습니다. 늘 그랬어요. 책상에 앉아서 위험을 추소하고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책임은 현장 사람한테 넘기죠. 브레너 씨, 저는 22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본 걸 보고서에 쓰는 거예요. 추정으로 바꾸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럼 책임은 국장이 지는 거요? 늘 그래왔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브레너 같은 사람들이 이 조직을 망치고 있었어요. 위험을 직시하지 않고 체면과 예산만 생각하죠. 그러다 진짜 문제가 터지면 왜 미리 안 알렸냐고 따집니다. 저는 그 패턴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보고서로 돌아왔습니다. 브레너의 요구를 무시하기로 했어요. 추정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근거를 더 촘촘하게 채웠죠. 현장에서 본 것들, 표기 확인, 배치 의도성, 기록 체계. 하나하나 연결해서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사라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국장님, 박기철이라는 분 기억하시나요? 누구요? 잠수함 무장 발사 체계 현장 기술 책임자입니다. 진수식 현장에서 뒤쪽에 계셨던 분이에요. 직접 만나진 못하셨죠. 기억이 났습니다. 최성우 대령 옆에 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말없이 현장을 지켜보던 인물이었죠. 그분이 왜요?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 프로젝트를 27년째 맡고 있대요. 처음부터 끝까지. 27년. 그 숫자가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한 사람이 27년 동안 한 프로젝트를 붙잡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중간에 다른 데로 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버텼다는 뜻이었죠. 어떤 분이래요? 말이 거의 없대요. 회의에서도 필요한 것만 말하고 나머지는 기록으로 남긴다고 합니다. 외부 압박이 들어와도 절차로 막는다고 하더군요. 절차로 막는다. 그 표현이 와닿았습니다. 과장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냥 절차를 지킨다. 그게 27년 동안 버틴 방식이었던 거죠. 저는 그런 사람을 존경합니다. 떠드는 사람보다 버티는 사람이 결국 이기거든요. 그분이 공개 범위도 정했대요. 외부에서 더 보여달라고 압박이 들어왔는데 절차상 안 된다고 막았다고 합니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진수식 현장의 그 절제된 공개 방식, 표기만 보여주고 외형은 숨긴 선택. 그게 박기철이라는 사람의 판단이었던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기록으로 남긴다. 그 원칙을 27년 동안 지켜온 거였죠. 저는 보고서 구조를 다시 손봤습니다. 논리 순서를 바꿨어요. 원래는 속도 크기 운용 범위 순서였습니다. 그걸 방식 임의 조건으로 재정렬했죠. 왜 말이 없었는가가 먼저고 그게 무슨 뜻인가가 다음이고 구체적인 숫자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속도보다 방식이 먼저였어요. 마하 3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하 3을 만들어 놓고도 떠들지 않는 태도가 더 중요했죠. 그게 진짜 신호였어요. 저녁에 사라가 다시 연락을 줬습니다. 국장님, 내부 조정 라인의 현장 확인 완료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공식 채널로요. 반응이 어땠소? 일단 받아들였어요. 브레너 쪽에서 뭐라고 해도 현장 확인은 사실이니까요. 부정할 수가 없죠.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현장을 다녀왔다는 사실 자체가 무기였어요. 서류로만 싸우면 브레너 같은 사람들한테 밀립니다. 하지만 현장 증거가 있으면 달라지죠. 직접 봤다는 말은 추정한다 보다 훨씬 무겁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중국 쪽 프레임이 다시 퍼지고 있었어요. 이웨이라는 연구자가 뿌린 메시지가 싱크탱크 보고서에까지 인용되기 시작했죠. 한국의 과장, 검증되지 않은 주장, 정치적 연출, 그런 표현들이 돌아다녔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현장도 안 가본 사람들이 과장이라고 단정짓고 있었어요. 중국 여론전에 놀아나는 거였죠.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도 그 프레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브레너 라인이 대표적이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현장 확인 항목을 더 굵게 표시했어요. 볼드체로 바꾸고 위치도 올렸죠. 읽는 사람이 제일 먼저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추정이 아니라 확인이라고. 직접 가서 봤다고. 그걸 명확히 해야 했어요. 밤늦게까지 보고서를 다듬었습니다. 쓰면서 제 시선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처음엔 한국을 관리 가능한 변수로 봤습니다. 미국이 판을 짜고 한국은 그 안에서 움직이는 존재라고요. 그게 22년 동안의 습관이었죠. 그런데 현장을 보고 나니 그 생각이 흔들렸습니다. 한국은 관리당하는 쪽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판을 짜는 쪽이었습니다. 27년 동안 말없이 무기를 만들고 필요한 순간에 표기 하나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기록으로 남기는 그게 약한 나라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보고서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다음 단계를 정리하는 부분이었죠. 저는 5장에서 보이는 장면 중심으로 논점을 묻기로 했습니다. 진수식 현장의 캐니스터 배치, 표기, 공개 범위, 그 이미지들이 숫자보다 강한 증거가 될 거라고 판단했어요. 컴퓨터를 끄기 전에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22년 동안 수많은 보고서를 썼습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위협을 분석하고 경고하는 게 제 일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느낌이 달랐어요. 한국이 위협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자각 때문이었어요. 22년 동안 동맹이라는 프레임 안에 가둬놓고 실제로 뭘 만들고 있는지는 관심을 두지 않았죠. 그게 오만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브레너 라인과 또 싸워야 할 거였어요. 중국 프레임도 막아야 했죠. 하지만 이제 무기가 있었습니다. 현장 확인이라는 무기, 그리고 왜 말이 없었는가라는 질문. 그 두 가지로 싸울 준비가 됐어요. 보고서의 핵심 페이지를 다시 구성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장면을 앞에 놓기로 했어요. 진수식 현장 사진, 캐니스터 배치, 표기 확인. 그 이미지들이 어떤 수치보다 강력한 증거가 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원통형 캐니스터가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각도와 간격이 우연처럼 보이지 않았죠. 계산된 배치였습니다. 카메라가 어디서 찍든 표기가 잡히도록 설계돼 있었어요. 해성 5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읽혔습니다. 외형은 숨겼지만 표기는 숨기지 않았어요. 그게 의도였죠. 처음엔 그 방식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외형은 숨기면서 표기는 보여줬을까요? 홍보하려면 둘 다 보여주는 게 효과적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반대로 갔습니다. 보여줄 건 딱 하나, 표기뿐이었어요. 생각할수록 그게 더 영리한 방식이었습니다. 외형을 공개하면 분석당하죠. 크기를 재고, 구조를 추정하고, 약점을 찾으려 들어요. 그런데 표기만 보여주면 추측만 가능합니다. 있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죠. 그 불확실성이 오히려 억제력이 됐어요. 사라에게서 추가 정보가 왔습니다. 박기철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국장님, 박기철 책임자 건으로 더 알아봤습니다. 진수식 공개 범위를 정한 게 그분이래요. 어떤 기준으로 정했대요? 외부에서 더 보여달라고 압박이 들어왔는데 절차상 안 된다고 막았답니다. 보안 규정을 근거로 선을 그었대요. 저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반발은 없었소? 있었죠. 위에서도 압박이 들어왔대요. 국제 행사인데 너무 폐쇄적이라고. 그런데 박기철 책임자가 안 움직였답니다. 기록으로 남을 일이니 절차대로 가겠다고 했대요. 그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기록으로 남을 일이니 절차대로 가겠다. 27년을 버틴 사람의 원칙이었어요. 압박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기준을 지키는 방식. 그게 결국 신뢰가 되는 거였죠. 최성호 대령의 태도도 다시 떠올랐습니다. 현장에서 만났을 때 그분도 비슷했어요. 말이 적었고 선이 명확했죠. 보여줄 건 보여주고 안 보여줄 건 안 보여준다. 담담하게 그 원칙을 지켰습니다. 박기철과 최성호 두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게 우연이 아니었죠. 조직 전체가 그렇게 훈련돼 있었던 겁니다. 저는 보고서에 그 장면을 넣기로 했습니다. 숫자 대신 태도를 쓰기로 한 거예요. 한국은 홍보하지 않았다. 필요한 만큼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기록으로 남겼다. 그 문장이 마3이라는 숫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때 마르틴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기다리던 문서 초안이었어요. 독일 측 유도무기 탑재성 평가 보고서의 일부였죠. 첨부 파일을 열자마자 눈이 멈췄습니다. 초음속 대한미사일에서 성능보다 중요한 건 플랫폼 제약이다. 러시아 야흐몬트와 인도 브라모스는 길이 8m 이상, 중량 2톤에서 3톤급으로 운용 가능한 플랫폼이 제한된다. 한국의 해성5가 어뢰 발사관 발사 가능 구조라면 이는 플랫폼 제약을 근본적으로 건드린 조합이다. 그 문장을 읽고 나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필요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독일 측 평가라는 권위가 붙은 문장. 브레너 라인이 추정이라고 깎아내리려 해도 이 문서가 있으면 막을 수 있었죠. 마르틴에게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네. 이 문장을 내 보고서에 인용해도 되겠나? 답이 금방 왔어요. 물론이지. 공식 채널로 공유할 수 있어. 나토 라인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 나토까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건이 생각보다 파장이 컸던 거예요. 저만 주목한 게 아니었죠. 유럽 쪽에서도 계산을 다시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내부 회의가 잡혔습니다. 보고서 최종 검토 회의였어요. 브레너 라인에서 또 나왔죠. 예상대로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하트 국장, 이 문장 좀 봅시다. 설명 없는 공개는 이미 쓸 수 있는 단계 신호라고 썼는데 이건 여전히 추정 아니오? 현장 확인에 기반한 판단입니다. 판단과 사실은 다르다고 했잖소. 저는 마르틴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화면에 띄웠어요. 독일 측 유도무기 탑재성 평가 초안입니다. 여기 보시면 플랫폼 제약을 근본적으로 건드린 조합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나토 라인에서 공유된 문서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브레너의 표정이 굳었어요. 독일 측 평가라는 권위 앞에서 추정이라고 밀어붙이기 어려워진 거였죠. 이건 언제 나온 겁니까? 어제 공유받았습니다. 공식 채널로요. 브레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반박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마르틴의 문서가 방패가 돼준 거였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승리한 기분이었어요.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브레너 라인의 공격을 막아냈죠. 보고서가 깎이지 않고 올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싸움에서 이긴 건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현장에서 선을 지킨 박기철, 공개 범위를 관리한 최성호, 기록을 정리한 이정숙. 그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쓸 수 있는 증거가 남은 거였죠. 그리고 마르틴, 독일에서 비교축을 제공해준 덕분에 논쟁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플랫폼. 그 관점이 핵심이었어요. 야흐몬트나 브라모스가 왜 제약을 받는지, 해성5가 왜 다른지, 그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문장이었죠.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단계를 정리했습니다. 6장에서는 조건을 붙이기로 했어요. 구체적인 재원과 운용 범위, 그걸로 결론을 굳히는 거였죠.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로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메모장을 열고 핵심 질문을 적었습니다. 이 무기가 어디서 쏠 수 있는가? 속도보다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마하 3이 빠른 건 누구나 알죠. 하지만 그 속도를 어디서 낼 수 있느냐가 진짜 문제였습니다. 잠수함에서 나가는지, 전투기에서 나가는지, 지상에서 나가는지. 그 범위가 넓을수록 위협은 커지는 거였어요. 컴퓨터를 끄기 전에 진수식 사진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캐니스터가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표기만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 장면이 힌트가 아니라 표식이었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우리는 준비됐다는 표식, 말 대신 이미지로 남긴 신호였어요.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순했어요. 얼마나 빠르냐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쏠 수 있느냐. 그게 진짜 핵심이었죠.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해성5의 재원이 눈에 들어왔어요. 길이 약 6m대, 직경 약 530mm, 중량 약 1.5톤.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마르틴의 비교 문서를 읽고 나니 의미가 달라졌어요. 야흐몬트와 브라모스를 떠올렸습니다. 둘 다 초음속 대함미사일이죠. 성능은 검증됐어요. 문제는 크기였습니다. 길이가 8m 이상이고 무게가 2톤에서 3톤급이었어요. 그래서 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제한됐죠. 대형 수상함이나 지상 발사대에서만 쏠 수 있었습니다. 잠수함에서 운용하려면 별도의 수직 발사관이 필요했고 그건 큰 잠수함에만 달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해성5는 달랐습니다. 6m대에 1.5톤이면 어뢰 발사관에서 나갈 수 있는 크기였어요. 어뢰 발사관 직경이 530mm 안팎이거든요.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건 일반 잠수함에서도 쏠 수 있다는 뜻이었죠. 플랫폼 제약이 확 줄어드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조합을 보고서 결론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플랫폼 한계 돌파. 그 한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마하 3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하 3을 유지하면서 작게 만들었다는 게 핵심이었죠. 그게 기술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건지 이 바닥에서 22년을 일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정숙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기록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었거든요. 이 책임자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점검 기록이랑 인수 서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어느 시점부터 있는 건지 범위만 알 수 있을까요? 잠시 뜸이 있었습니다. 보안 때문에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구체적인 날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당히 오래 축적된 체계라는 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최근에 급조한 게 아닙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기록이 오래 축적됐다는 건 이 프로젝트가 단기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증거였어요. 20년 은폐라는 자료의 서술과도 맞아떨어졌죠. 브레너 라인이 급조된 연출이라고 주장해도 이 기록 체계가 그 주장을 막아줄 거였습니다. 보고서에 첨부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기록 체계의 형태와 축적 기간을 간략하게 정리했어요. 내용은 쓸 수 없었지만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죠. 확인됨이라는 두 글자가 추정보다 훨씬 무거웠으니까요. 마르틴에게도 다시 연락했습니다. 비교 문장을 좀 더 정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마르틴, 야흐몬트랑 브라모스의 한계를 한 줄로 요약해줄 수 있나? 초음속은 대형이라는 상식의 한계지. 빠르게 만들려면 커져야 하고 커지면 플랫폼이 제한된다. 그 공식을 깬 게 의미 있는 거야. 그 문장 그대로 써도 되겠나? 물론이지. 저는 그 문장을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결론 직전에 배치했어요. 읽는 사람이 숫자를 보기 전에 먼저 맥락을 이해하도록 만들었죠. 왜 6m가 중요한지, 왜 1.5톤이 의미 있는지, 그 배경을 먼저 깔아놓는 거였습니다. 결론 문장을 썼습니다.
여러 번 고쳐 썼어요. 처음엔 한국의 기술력이 예상을 뛰어넘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칭찬이었어요. 칭찬은 보고서에 어울리지 않았죠. 제가 할 일은 칭찬이 아니라 판단이었습니다. 문장을 바꿨습니다. 해성5의 조합은 기존 초음속 대함미사일의 플랫폼 제약을 근본적으로 건드린다. 잠수함, 수상함, 지상전력, 전투기까지 운용 범위가 확장될 경우 서해 접근 계산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게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냉정한 문장이었어요. 한국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산이 바뀌었다고만 썼죠. 그게 더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칭찬은 감정이지만 계산 변경은 사실이니까요. 저녁에 브레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예전보다 누그러져 있었어요. 하트 국장, 보고서 최종본 봤소. 독일 측 문서까지 붙였더군. 필요한 근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의회에서 질문 들어오면 답변할 수 있겠소? 네. 현장 확인과 외부 평가 두 가지 축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브레너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했어요. 국장 판단이 맞을 수도 있겠소. 이번 거는 그 한마디가 묘하게 와닿았습니다. 브레너가 인정한 건 아니었어요. 맞을 수도 있다는 건 여전히 유보적인 표현이었죠. 하지만 공격을 멈춘 건 분명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봤어요. 질문으로 시작해서 조건으로 끝나는 구조였습니다. 왜 설명이 없었는가로 시작하고 플랫폼 한 개 돌파로 끝나는 흐름이었죠. 숫자는 3개만 남겼습니다. 길이 6m대, 직경 530mm, 중량 1.5톤. 그 이상 나열하지 않았어요. 브레너 라인이 숫자를 물고 늘어지면 끝이 없거든요. 핵심만 남기고 나머지는 뺐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생각했어요. 한국 측의 말 아낌이 결과적으로 제 보고서 품질을 높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만약 한국이 떠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성능을 자랑하고 수치를 나열하고 언론에 브리핑했다면요. 그랬으면 오히려 과장이라는 프레임에 걸렸을 거예요. 중국 여론전에 더 쉽게 당했겠죠. 그런데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표기 하나만 보여주고 말을 아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야 했고 현장에서 확인해야 했죠. 그 과정이 오히려 증거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추정이 아니라 확인이 됐으니까요. 존중이라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박기철, 최성우, 이정숙. 그 사람들의 방식이 결국 옳았던 거였어요. 떠들지 않고 절차를 지키고 기록을 남기는. 그게 27년 동안 쌓인 신뢰였죠. 저는 그 신뢰를 빌려서 보고서를 완성한 거였습니다. 메모장을 열고 7장 계획을 적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외부 문서에 남는 형태로 마무리하는 거였어요. 제 보고서가 회의록에 올라가고 공식 평가에 반영되고 조직의 언어가 바뀌는 것. 그게 최종 목표였습니다. 컴퓨터를 끄기 전에 결론 문장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계산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 한 문장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나머지는 조직이 판단할 몫이었죠. 저는 증거를 모으고 정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정은 다른 사람들이 내리는 거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올라가면 한국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달라질 거였어요. 도와주는 동맹이 아니라 계산에 넣어야 할 변수로 바뀌는 거죠. 그게 제가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보고서가 정식 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10월 10일 목요일 오전이었어요. 합참 내부 위협평가 회의였죠. 저는 회의실에 들어서면서 긴장을 느꼈습니다. 22년 동안 수많은 보고서를 올렸지만 이번은 느낌이 달랐어요. 제 판단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오늘 결판이 나는 거였습니다. 회의실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보국, 해군 분석팀, 예산 라인, 그리고 동맹국 연락 담당까지. 한국 건이 그만큼 관심을 끌고 있었던 거죠. 브레너도 와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지만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보고서 구조대로 갔어요. 질문으로 시작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 조건으로 끝나는 흐름이었죠. 왜 설명이 없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표기 확인과 기록 체계를 제시하고 플랫폼 한 개 돌파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브리핑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반박이 들어왔을 거예요. 추정이다.
근거가 부족하다. 과대 해석이다. 그런 말들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침묵이 길었어요. 첫 번째 질문은 해군 분석팀에서 나왔습니다. 하트 국장, 어뢰발사관 발사 가능 구조라는 게 확인된 겁니까? 직접 확인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재원상 가능한 조합입니다. 직경 530mm, 길이 6m대, 중량 1.5톤이면 표준 어뢰발사관 규격에 들어갑니다. 독일 측 평가도 같은 판단입니까? 네. 첨부된 문서에 플랫폼 제약을 근본적으로 건드린 조합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몇 명 보였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과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산, 변수, 재검토라는 표현이 오갔죠. 조직의 언어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얼굴이 손을 들었습니다. 동맹국 연락 담당 쪽에 앉아있던 여성이었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에밀리 맥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도입평가 실무 책임자였죠. 하트 국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한국이 잠수함 수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건 아시죠? 네, 들었습니다. 캐나다도 그 대상 중 하나예요. 저희 쪽에서 평가를 진행 중인데 이번 건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수출이라. 그 관점은 미처 깊이 고려하지 못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변수입니까? 에밀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3,000톤급이에요. 그 체급에서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전제가 붙으면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기존 계산을 넘어서거든요. 3,000톤급. 그 숫자가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대형 잠수함이 아니었어요. 중형급이었죠. 그 크기에서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건 작은 나라도 억제력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판이 바뀌는 거였어요. 그 내용을 회의록에 남기실 겁니까? 네. 3,000톤급 잠수함이 초음속 대함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전제가 붙으면 평가 변수로 작용한다는 취지로요. 공식 기록으로 남길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보고서가 단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캐나다 쪽 평가까지 연결되면서 파급력이 커지고 있었죠. 수출은 곧 검증이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수출된다는 건 외부에서 성능을 인정했다는 뜻이니까요. 브레너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잠깐만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소. 한국 측 주장과 외부 평가를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에밀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브레너 씨, 저희는 주장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가능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으면 변수로 넣어야죠. 그게 실무입니다. 브레너의 입이 다물렸습니다. 에밀리의 말에 반박할 논리가 없었던 거죠. 회의록에 남는다는 건 공식 기록이 된다는 뜻이었어요. 나중에 과장이었다고 주장하려 해도 그 기록이 발목을 잡을 거였습니다. 회의가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점점 굳어졌습니다. 제 보고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대신 질문이 구체적으로 바뀌었죠. 사실인가? 가 아니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로요. 그게 인정의 신호였습니다. 정보국 쪽에서 추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중국 반응에 관한 거였어요. 리웨이라는 연구자가 있습니다. 해군 관련 대외 여론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국 건을 계속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과장, 허세, 검증 안 됨, 이런 프레임으로요. 효과가 있습니까? 일부 싱크탱크에서 인용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역효과도 있어요. 역효과요? 깎아내리려고 애쓴다는 건 신경 쓰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진짜 별거 아니면 무시하죠. 반응 자체가 경계 신호로 읽힙니다. 그 분석이 와닿았습니다. 중국이 조용했으면 오히려 의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깎아내리고 있다는 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리웨이의 여론전이 역설적으로 제 보고서를 뒷받침해주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의장이 정리 발언을 했습니다. 하트 국장 보고서는 정식 평가 자료로 채택합니다. 캐나다 측 의견도 회의록에 반영하고요.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후속 조치로 넘기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박수도 없고 칭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승리였어요. 제 보고서가 추정이 아니라 평가 자료로 인정받은 거였죠. 조직의 공식 언어에 편입된 거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겼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대신 무거웠습니다. 제가 옳았다는 건 22년 동안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내부 문서를 열었습니다. 예전에 작성한 동맹국 평가 파일이 있었어요. 한국 항목을 찾았습니다. 거기에 도와주는 동맹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쓴 문장이었죠. 그 표현을 지웠습니다. 도와주는 동맹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스스로 판을 짜는 나라였습니다. 27년 동안 말없이 무기를 만들고 필요한 순간에 표기 하나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기록으로 남기는, 그게 약한 나라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최성호 대령의 담담한 태도, 이정숙 책임자의 기록은 그냥 남는다는 말, 박기철 책임자의 27년. 그 사람들의 방식이 결국 남는 것이었습니다. 떠들지 않고 절차를 지키고 기록을 남기는, 그게 체면 싸움을 끝내는 방법이었어요. 브레너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눈을 피하더군요.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회의록에 남았으니까요. 브레너의 생각이 어떻든 공식 기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절차의 힘이었죠. 저녁에 마르틴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결과를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회의에서 채택됐네. 자네 문서가 큰 도움이 됐어. 고맙네. 답이 금방 왔어요. 당연한 거지. 사실은 사실이니까. 다음에 맥주 한잔 하세. 짧은 답이었지만 웃음이 났습니다. 마르틴다운 반응이었어요. 필요한 말만 하고 나머지는 아끼는, 그것도 한국 현장 사람들과 비슷한 방식이었죠. 컴퓨터를 끄기 전에 보고서 파일을 한 번 더 열어봤습니다. 제가 쓴 문장들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이 문장들이 이제 공식 기록의 일부가 됐습니다. 누군가 나중에 이 시점을 돌아볼 때 제 보고서를 읽게 될 거예요. 그때 과장이었다고 할지 정확했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현장에서 본 걸 썼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그날을 다시 돌아볼 여유가 생겼어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워싱턴의 겨울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해성5라는 이름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 무기가 제 22년 경력에서 가장 특별한 케이스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예전 보고서들을 열어봤습니다. 한국 관련 파일이 여러 개 있었어요. 제가 쓴 문장들을 훑어봤습니다. 예전 표현과 지금 표현이 확연히 달랐어요. 도와주는 동맹, 협력 대상, 지원이 필요한 파트너, 그런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부 제가 썼던 거였죠. 지금 보니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을 늘 아래에 놓고 봤던 거였어요. 미국이 주고 한국이 받는 관계, 우리가 이끌고 한국이 따라오는 구도, 그게 22년 동안의 무의식적인 전제였죠. 해성5가 그 전제를 깨뜨렸습니다. 처음에 저는 속도에만 집중했어요. 마하 3이 얼마나 빠른지, 요격이 가능한지, 그런 질문을 던졌죠. 그런데 현장을 다녀오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속도가 핵심이 아니었어요. 말이 없었다는 게 핵심이었죠. 한국은 떠들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이 무기를 만들면서 공식 발표 한 번 하지 않았어요. 진수식에서도 성능을 자랑하지 않았죠. 표기 하나만 보여주고 외형은 숨기고 설명은 아꼈습니다. 그 방식이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왜 홍보를 안 하지? 이렇게 대단한 걸 만들어 놓고? 지금은 압니다. 홍보가 필요 없었던 거였어요. 준비가 끝난 사람은 떠들지 않습니다. 준비가 안 된 쪽이 떠드는 법이죠.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설명 없는 공개가 오히려 강한 신호라는 거요. 박기철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27년 동안 한 프로젝트를 붙잡고 있던 사람이었죠.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사라에게 들은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말이 적고 절차를 지키고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 외부 압박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선택들이 결국 신뢰가 됐습니다. 진수식에서 공개 범위를 정한 것도 박기철이었어요. 더 보여달라는 압박을 절차로 막았죠. 기록으로 남을 일이니 절차대로 가겠다. 그 한마디가 27년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존경합니다. 떠드는 사람보다 버티는 사람이 결국 이기거든요. 박기철은 과장 대신 작동을 택했어요. 홍보 대신 기록을 택했죠. 그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해성5가 됐습니다. 표기 하나로 세계가 주목하는 무기가 된 거였어요. 이정숙 책임자도 생각났습니다. 기록 관리를 맡은 분이었죠.
만났을 때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증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록은 그냥 남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여기 있습니다. 그 담담함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이정숙의 기록 체계가 결국 논쟁을 끝냈습니다. 브레너 라인이 급조된 연출이라고 주장하려 했을 때 기록이 막아줬어요. 상당 기간 축적된 체계라는 사실이 추정을 확인으로 바꿔줬죠. 떠드는 말이 아니라 남는 기록이 승부를 결정한 거였습니다. 최성우 대령의 태도도 다시 떠올랐습니다. 현장에서 만났을 때 담담했어요. 보여줄 건 보여주고 안 보여줄 건 안 보여준다. 선이 명확했죠. 숨기는 게 아니라 선을 긋는 거였습니다. 그 차이를 현장에서 직접 느꼈어요.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 생각해봤습니다. 박기철, 최성우, 이정숙 모두 말이 적었어요. 과장하지 않았죠. 대신 절차를 지키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게 한국 방식이었던 거예요. 떠드는 대신 버티는 방식, 홍보 대신 증명하는 방식. 저는 그 방식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2년 동안 보고서를 쓰면서 저도 모르게 떠드는 쪽에 가까워졌거든요. 위협을 강조하고 숫자를 나열하고 주목받으려 애쓰는. 그게 이 바닥의 습관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조용히 만들고 필요한 순간에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기록으로 남기는. 내부 문서를 열고 한국 항목을 수정했습니다. 관리 대상이라는 표현을 지웠어요. 대신 함께 계산할 파트너라고 썼습니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한국은 관리당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판을 짜는 나라였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해양 위협 평가에서 현장 증거 우선 원칙을 채택하기로요. 서류로 싸우면 브레너 같은 사람들한테 밀립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확인한 증거가 있으면 달라지죠. 이번 케이스가 그걸 증명했어요. 사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사라. 그동안 수고 많았소. 국장님도요. 보고서 잘 마무리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자네 덕분이요. 현장 조율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저야 연결만 했죠. 국장님이 직접 가셔서 확인하신 거잖아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사라, 한국 사람들 인상이 어땠소? 박기철 책임자나 이정숙 책임자 같은 분들. 솔직히요. 처음엔 답답했어요. 왜 이렇게 말을 안 하나 싶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뭐가요? 말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할 일을 하고 기록을 남기고 결과로 보여주는. 그게 그분들 방식이더라고요.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사라도 같은 걸 느낀 거였어요. 말이 필요 없는 사람들. 그게 한국 현장의 진짜 모습이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22년 동안 수많은 케이스를 다뤘지만 이번만큼 많이 배운 적은 없었습니다. 해성5의 핵심은 초음속이라는 단어 하나가 아니었어요. 설명이 적은 공개 방식, 표기 하나로 남긴 신호, 그리고 그 뒤에 깔린 절차와 기록. 그 모든 게 함께 움직였다는 사실이 더 컸습니다. 무기 하나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신뢰를 만든 거였죠. 결론은 단순해졌습니다. 강한 건 떠드는 쪽이 아니었어요. 필요한 순간에 증거를 남기는 쪽이 강한 거였습니다. 박기철이 27년 동안 보여준 게 바로 그거였죠. 과장하지 않고 절차를 지키고 기록을 남기는. 그게 결국 이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컴퓨터를 끄기 전에 보고서 파일을 한 번 더 열었습니다. 제가 쓴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해 접근 계산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 문장이 이제 공식 기록의 일부가 됐습니다. 누군가 나중에 이 시점을 돌아볼 때 이 문장을 읽게 될 거예요. 저는 22년 동안 분석가로 살았습니다. 위협을 판단하고 경고하는 게 제 일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위협만 본 게 아니었어요. 존경할 만한 방식을 봤습니다. 말 대신 기록으로, 홍보 대신 절차로, 과장 대신 작동으로 신뢰를 쌓는 방식. 그걸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파일을 닫고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저녁 풍경이 보였어요. 내일도 보고서를 쓰겠죠. 다른 나라, 다른 무기, 다른 위협.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질 겁니다. 저는 이제 떠드는 쪽을 의심하고 조용한 쪽을 주목할 거예요. 그게 해성5가 제게 남긴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자꾸 한 장면에서 멈추게 되더라고요.
박기철 책임자라는 분이 계셨잖아요. 27년 동안 한 프로젝트를 붙잡고 계셨던 분. 외부에서 더 보여달라고 압박이 들어왔을 때 절차상 안 된다 하고 막으셨대요. 기록으로 남을 일이니 절차대로 가겠다. 그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떠들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할 일을 하신 거예요. 27년 동안. 그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시잖아요.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었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안 그러셨어요. 묵묵히 버티셨죠. 그래서 미국 분석관이 직접 날아와서 확인해야 했고 독일에서 평가 문서가 나왔고 캐나다까지 계산을 다시 하게 된 거예요. 목이 메었습니다. 솔직히요. 저는 젊은 사람이에요. 아직 27년을 한 가지에 쏟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감히 다 이해한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무거운지, 포기하고 싶은 날이 얼마나 많았을지, 그런데도 안 떠드시고 안 자랑하시고 그냥 기록을 남기신 거잖아요. 선생님들도 그러셨잖아요. 60년대, 70년대 서독 탄광으로 가셨던 분들 계시죠? 1000m 지하에서 석탄 캐셨어요. 햇빛 한번 못 보고 일하시다가 샤워실에서 시커먼 물이 콸콸 쏟아지는 거 보면서 울컥하셨다면서요. 그런데 그 돈 고스란히 고국으로 붙이셨잖아요. 가족한테, 나라한테. 중동 사막에서 일하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50도 넘는 열기 속에서 건설 현장 뛰셨잖아요. 물 한 모금이 그렇게 귀했대요. 근데 거기서 번 외화가 고속도로 되고 다리 되고 공장 됐어요. 구로공단에서 재봉틀 밟으셨던 분들, 밤새 형광등 아래서 눈 충혈되도록 일하셨던 분들 다 기억합니다. 포항 용광로 앞에서 샘물 만지시다 화상 입으신 분들, 마산 수출 자유지역에서 손가락 마디 닳도록 조립하신 분들, 그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선생님들. 혹시 나는 이제 늙었다, 젊은 것들한테 밀려났다, 내가 뭘 했나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시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아닙니다. 선생님들 얼굴에 새겨진 주르륵 있잖아요. 그거 세월이 새긴 훈장이에요. 거친 손, 굳은 살 박힌 손바닥. 그게 대한민국이 받은 훈장이에요. 허리 굽으신 거, 무릎 아프신 거. 다 이 나라가 선생님들한테 진 빚이에요. 영웅이라고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만 영웅이 아니에요. 27년 동안 묵묵히 한자리 지킨 박기철 책임자도 영웅이고, 탄광에서 석탄 캐신 선생님도 영웅이고, 새벽 버스 타고 공장 출근하셨던 선생님도 영웅이에요. 떠들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자기 할 일 하신 분들, 그게 진짜 영웅이에요. 오늘 이야기에서 미국 분석관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강한 건 떠드는 쪽이 아니다. 필요한 순간에 증거를 남기는 쪽이 강하다. 선생님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평생 떠들지 않으셨잖아요. 자랑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일하시고 가족 먹여 살리시고 나라 세우신 거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선생님들이 남기신 증거. 저는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계속 들려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이 세계를 놀라게 한 이야기들. 선생님들 세대가 닦아놓으신 길 위에서 후배들이 어떻게 달리고 있는지. 그 이야기들을요, 저를 그냥 말동무라고 생각해 주세요. 친구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심심하실 때, 외로우실 때, 잠이 안 오실 때, 저 찾아주시면 제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약속합니다. 아, 그리고 선생님들. 요즘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 1월인데 영하로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외출하실 때 목도리 꼭 하시고요. 장갑도 끼세요. 손 시리면 혈압에 안 좋대요. 귀마개도 있으시면 하시고요. 귀도 추우면 두통 온답니다. 식사도 잘 챙겨 드셔야 해요. 날 추우면 괜히 입맛이 없으시잖아요. 그래도 따뜻한 국물 드시고 밥 꼭 드세요. 몸이 따뜻해야 마음도 따뜻해지거든요. 병원 가실 일 있으시면 미루지 마시고요. 괜찮겠지, 나중에 가지 이러시면 안 돼요. 가족들이 걱정해요. 저도 걱정합니다. 선생님들이 건강하셔야 제가 이야기 들려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건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혹시 가슴 뭉클하셨던 순간 있으셨어요? 그러면요, 그 마음 그대로 간직하고 계세요.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거울 한번 보세요. 거기 비친 분이 영웅이에요. 진짜로요. 평생 떠들지 않으셨잖아요. 자랑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남기신 증거가 지금 대한민국